예, 안녕하세요. 부동산학개론 기초 강좌 제 12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2강은 이제 말씀드렸듯이 금융론에서 기본적으로 꼭 나오는 중요한 주제, 대출을 받았으면 상환에 대한 부분을 논하도록 하겠어요. 두 가지 주제가 있어요. 금리적인 면하고 상환 방법적인 면이 있는데, 금리는 이제 거기 목차가 나온 것처럼 고정금리 방식하고 변동금리 방식이 있습니다. 명칭의 의미가 나오죠. 이 고정금리는 말 그대로 전체 기간 동안에 그 금리가 이제 변하지 않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대출자하고 차입자 간에 약정된 이자율을 대출 기간 끝까지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을 이제 고정금리다라고 얘기합니다. 변동금리는 대출자하고 차입자 간에 정해진 기간 동안에 금리 변동을 합의한 제도를 말하죠. 현실적으로 이제 우리 시험과 연관돼서 보면은 고정금리 쪽에서 정답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전략을 삼을 때는 고정금리에 대한 그 상황을 잘 보시고 판단하시고, 변동금리에 대한 논리는 이러이러한 특징이 있습니다라는 그 특징에 대한 그 내용만 암기를 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이거는 고정 변동에 대한 이제 감은 이제 있으셔야지 암기가 되겠지만은, 거기 고정금리 쪽에서 보면 이제 고정금리 제도란 최초의 약정한 명목이자를 이제 전체 기간 동안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걸 말한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내용들을 하나도 놓칠 게 없습니다. 잘 보시되, 이게 고정금리 쪽에서 이제 잘 나오는 이유가 두 가지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그 전체 기간 동안에 이자율이 변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그랬어요. 근데 그 개념은 지금 책에 있는 거 그대로 이제 했죠. 전체 기간 동안에 동일한 명목 이자율을 쭉 적용하는 걸 말합니다. 근데 유명한 이제 특징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은, 굳이 특징이라고 언급해 보면은 그 예상치 이제 예상치 못한 인플레가 발생하는 경우를 많이 냅니다. 인플레이션은 두 가지가 있어요. 예상한 인플레이션하고 예상치 못한 인플레이션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상한 인플레이션은 은행 입장에는 영향을 안 받아요. 왜냐면은 예상한 인플레이션은 이미 차입자한테 돈을 빌려주면서, 즉 대출해주면서 적용하고자 하는 대출 이자율에 이미 반영이 돼 있어요. 근데 예상치 못한 인플레이션은 반영이 못 돼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 대한 논리를 잘 생각하시면 되는데, 유명한 그 변동금리랑 연결시키기 위한 특징 중에 하나가 예상하지 못한 인플레가 발생을 해요. 그럼 시장 이자율이 변동되거든요. 그럼 이자율이 변동되는데, 이자율 변동 위험을 전부 다 누가 부담하는 거냐면은, 고정금리에서는 전부 대출자가 부담하는 겁니다. 지금 요거를 이제 대출자다고 말씀드려요. 대출자는 이제 은행을 말한다 그랬어요. 은행이 다 부담하는 유명한 내용입니다, 이게. 그렇지만은 이제 요즘의 문제를 보면은 요거는 이제 변동하고 연결시키기 위한 어떤 조치였었고, 그 상황이 이제 두 가지가 이제 있습니다. 그 대출 금리가 있어요. 대출 이자율. 이 대출 이자율이 지금 고정으로 이제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시장 이자율은 계속 변할 거 아니야. 그렇죠. 이제 시장 이자율은 계속 변하는데, 두 가지 상황에 대한 이제 논점이 출제를 한다고 그랬는데, 현장에서 이제 문제를 읽으실 때, 이게 28회 때도 요 문구가 나와 있지만은, 그 대출 이자율 고정금리 제도에서 깔아주기 시작하니까 고정금리 제도를 깔아줬는데, 그 대출 이자율이 시장 이자율보다 높은 경우 이렇게 주어지는 경우가 있고요. 아니면은 시장 이자율이 높은 경우, 즉 대출 이자율이 낮은 경우 하는 경우가 있고, 당연히 다 고정금리고. 그러면 두 가지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 상황에 따라서 이제 밑에 전개되는 내용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주 초창기 때 같은 경우는 이런 상황을 제시해주고, 누가 불리한 상황입니까? 라는 거를 이제 물어본 적이 있었어요, 단순하게. 근데 대출 이자율이 고정금리인데 시장 이자율보다 높은 경우는 이제 누가 불리하냐? 돈을 빌린 차입자가 불리합니다. 당연히 차입자 불리하겠지. 왜냐면 본인은 이제 그 대출을 고정금리 받아서 10%를 적용하는데, 시간이 지났더니 시장 이자율이 변해가지고 얘가 1%까지 떨어졌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남들은 1% 대출을 받는데 본인만 계속 10% 상환하니까 얼마나 뿔따구가 나가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상황은 차입자가 불리하고요. 그럼 본인이 불리하다는 거를 당연히 차입자는 알아요. 그럼 시장 금리가 대출이자율이 점점 쭉 낮아지는 상황이 되면은 차입자는 무슨 생각하냐면은 그래, 이거 계속 버티기가 좀 그렇구나. 그 싼 이자 다시 받아가지고 비싼 이자를 이제 조기 상환해야지. 이렇게 나오죠. 갈아타는 거죠. 이거 대환이라 그럽니다. 차입자들은 이제 무슨 생각하냐? 조기 상환 가능성이 점점 증가합니다. 가능성이 증가. 이렇게 이제 우리는 미뤄 짐작할 수가 있다는 거지. 근데 지금 이제 계속 출제되는 상황이 조기 상환 가능성이 증가되는 내용이 시장 이자율이 낮아지는 경우인데 시장 이자율이 높아지는 경우를 이렇게 자꾸 연결시키더라고요. 그러한 이제 출제 유형을 잘 판단하시면은 그렇게 복잡하진 않아요. 그럼 근데 문제는 이제 또가 뭐가 생기냐면은 이런 상황 자체는 차입자가 불리해서 차이점 불리한 걸 해소하기 위해서 이제 조기 상환을 할 생각을 점점 증가되겠지만은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이제 대출자가 문제가 돼요. 대출자는 처음에 고정금리로 10%를 해줄 때, 예를 들면 10% 해줄 때 10%가 끝까지 가는 거니까 이거 가지고 모든 미래이익을 다 세웠을 거예요. 근데 조기 상환이 일어나면은 차입자는, 대출자는 더 이상 이자 수입을 얻을 수가 없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일이 갚으니까. 그럼 차입자의 조기 상환 가능성이 증가하는 과정 중에 걱정되는 게 저 사람이 미리 갚으면 어떻게 되지라는 조기 상환 위험도 덩달아서 점점 증가하게 되는 일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흐름상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은행들은 이런 상황을 대출해 줄 때부터 미루어 짐작해서 대비한다 그랬어요. 그럼 여기서 이제 나타나는 게 뭐냐면은 조기 상환 위험이라는 게 등장했어요. 아까 위험의 종류를 했었잖아요. 그럼 조기 상환 위험은 어느 때 발생하냐? 시장 금리가 더 낮아지는 상황이 발생한다는 요거를 잘 알아두시고, 그리고 이 조기 상환 위험은 고정금리 제도에서 더 심각하다라고 알아두셔야 됩니다. 변동금리에서는 상대적으로 심각하지 않고 고정금리 더 심각하다. 그런 상황을 이제 고정으로 해주는 은행들은 다 알기 때문에 대비를 하는 거야. 대비를 하기 위해서 조기 상환을 억제하게 만드는죠. 그래서 수수료 등을 부과하는 거지. 수수료는 조기 상환 수수료 등을 부과해가지고 조기 상환에 대한 심리적인 부담을 가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시험 지문으로 잘 구성이 됩니다. 이렇게 어렵진 않아요. 근데 이제 이런 경우도 있겠죠. 시장 이자율이 대출 이자율보다 높은 경우 10%로 했는데 이게 더 뭐 20% 30% 계속 높아지는 상황을 상정하시면 돼. 그럼 이런 상황에서는 누가 불리하냐? 대출자가 불리합니다. 본인은 10%를 계속 고정시켰는데 시장이 계속 높아지다 보니까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근데 문제가 생긴다는 거를 어떻게 이제 시험에 내냐면은 대출자들의 수익성은 악화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수익성은 매우 악화되고요. 그리고 이제 대출자들의 실질 이자율이 고정금리는 명목 이자율이 이제 그 고정되어 있다는 걸 말하지 실질 이자율은 계속 하락하는 일이 발생해요. 실제로 하락한다는 것이 수익성이 악화된다는 의미로 이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제 우리 중개사 시험은 최근에는 이제 2년 연속 여기서 정답이 나온 경우도 있지만은 과거의 통계를 보면은 이쪽이 이제 좀 많이 지문으로 나왔어요. 그럼 시장 이자를 변화시키는, 대출 이자를 변화시키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다 논할 수는 없고 우리는 일관된 방향으로 뭐만 논하냐? 인플레이션을 가지고 논합니다. 그럼 시장 이자율이 이제 높아졌다. 그럼 은행들은 대출 이자율을 정할 때는 예상한 인플레이션을 반영한다 그랬어요. 근데 요 상황을 여러분들 나중에 기출문제 보면 재밌는 이제 표현이 있는데, 재밌다기보다는 중요한 표현이 있는데, 어떻게 하냐면은 이제 실제 인플레이션이 예상한 인플레이션보다 높다면 이렇게 주어져요. 이게 높다는 뜻이야. 그럼 실제 인플레이션이 예상한 인플레이션이 높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그렇죠. 시장에서는 지금 예상하지 못한 인플레이션이 터졌다는 뜻이야. 그 예상치 못한 인플레이션은 전부 다 누가 부담한다? 대출자가 부담하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구조적으로 약간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실제 인플레이션은 예상한 인플레이션하고 예상치 못한 인플레이션의 합이다라고 이제 판단해 주셔야 되는데, 보통 이제 은행에서 이제 차입자하고 대출 계약을 체결하면서 금리를 정해요. 금리 정할 때 이제 명목 이자율을 정합니다. 이 명목 이자율은 대출자한테 돈을 빌려서 실제로 상환을 적용되는 이자율이에요. 이거를 계약을 통해서 정한 이자율이라고 해서 계약 이자율로 내는 경우도 있고, 또는
약정 이자율로 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명목 이자율에 대한 논리가 이제 보통 이제 정해질 때 그 실질 이자율에다 가장 간단한 구조를 이렇게만 한번 해보도록 하겠어요. 실질 이자율은 은행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이자율입니다. 본질적인 이자율을 말해요. 왜? 은행에서는 직원들 월급 줘야 되잖아요. 그 예금자한테 또 이자를 줘야 되잖아. 그렇죠? 본인 돈과 대출을 해서 예금자한테 주는 거예요. 예금 이자 줘야 되고 직원들 월급 줘야 되고 많은 지점이 있으니까 지점마다 임대료 내야 되고 관리비 내야 되고 각종 광고 비용 내야 되고 또 은행도 성장해야 되고 마진을 갖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거를 다 감안해서 최소 요 정도 이자율은 우리가 받아야 된다는 거야. 여기가 이래서 한 5%를 한번 가정해 볼게요. 여기 반영이 안 된 것이 뭐냐면은 우리 과거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1년 동안에 이제 발생된 인플레이션을 추정해서 앞으로 이렇게 되겠지라고 이제 판단합니다. 그래서 예상한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반영해요. 이게 만약에 이제 2%다라고 한번 가정해 보도록 하겠어요. 그러면은 이제 대출 당시에 명목 이자율은 몇 퍼센트가 되냐? 7%를 적용해서 고객님은 7% 이자를 계속 상환하시면 되는 겁니다. 라고 한 겁니다. 그럼 계속해서 이제 고정금리니까 7%를 계속 갚아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가 예를 들어서 1년 후가 지났어. 1년 후 지났는데 예상한 인플레이션은 2%라는데 실제 인플레이션이 5%가 발생한 거야.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한 거야? 실제 인플레이션이 예상한 인플레이션보다 높아진 거죠. 그럼 뭐가? 예상치 못한 인플레이션 요것이 3%가 추가적으로 더 발생했다는 뜻이다라고 가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은행들은 예상한 인플레이션은 차입자한테 전가시켜서 해결을 했는데 이거는 전가를 못 시키잖아요. 그렇다 해가지고 요거를 반영해서 금리를 더 높여달라 할 수도 없어. 왜? 고정금리니까. 그럼 대출 당시도 7%고요. 명목이자율은 1년 후가 되더라도 얘는 7%가 되는 거야. 그럼 7%를 이제 처음에 예상할 때는 7% 이자를 받아서 인플레 예상한 데 2% 나오면은 그걸 해결하고 5%를 받아가지고 뭐 말씀드렸던 예금 이자 주고 은행 월급 주고 막 이런 걸 해결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7%를 받았는데 1년 지났더니 예상한 것뿐만 아니라 예상치 못한 3%가 더 나타난 거야. 이거를 전부 다 누가 부담한다? 은행이 부담하는 상황이 발생하죠. 그럼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가 이걸 고수해야 될 은행이 금각국처럼 계속 이제 고수해야 되고 이제 이거를 유지해야 될 실제 영향을 받은 거지. 7%는 인플레 해결하는데 은행이 5% 해결했으니까 나머지 2%가 되는 거지. 실질 이자율이 하락하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실제로 하락하게 되면 은행은 수익성이 매우 악화되는 일이 발생하게 된 거죠. 직원들 월급 못 주고 예금자한테 이자도 못 주는 일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출자들은 이런 상황에 대해서 대출할 당시부터 추정을 해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대비를 해. 고정금리를 했을 때. 대비하기 위해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초기 금리를 높이는 겁니다. 초기 금리를 높인다. 처음부터, 그래서 정부 통계가 만약에 예상한 인플레이션이 2%다. 그보다 좀 더 많이 잡게 돼 있어요. 고정금리를 할 때. 그러다 보니까 이 초기 금리가 시험에 자주 나오는 거야. 그래서 초기 금리를 논할 때 고정금리가 높은지 아니면은 변동금리가 높은지에 대한 질문을 당연히 합니다. 그럼 당연히 고정금리가 높을 수밖에 없는 것은 다 이런 이유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시장금리가 낮아질 때의 이런 상황과 그리고 시장금리 높아질 때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이걸 암기하지 마시고 그래 내가 대출 받아본 경험에 의하면은 뭐 대출 받아보신 경험이 없으면은 아무 은행 가셔서 대출 받는다고 가정하시고 한번 상담을 한번 해보시면은 책에 나온 내용이 그대로 적용이 되실 거야. 그냥 아무 은행 가세요. 그냥 점심시간에 아무 은행 가셔서 1시간 동안 앉아 계셔서 그 사탕 드시면서 상담 받으시면 돼요. 이렇게. 이런 상황에 대한 질문이 나오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은행 입장에서 만약에 생각해 보면은 은행 입장에서는 고정금리를 만약에 대출해 줬다. 그러면은 시장 이자율이 낮아졌을 때는 문제가 조기 상한으로 인해서 이자 수입이 얻지 못할 거에 대한 두려운 마음이 항상 있을 것이고 시장금리 높아질 때는 수익성이 악화될 거에 대한 두려운 마음이 항상 있는 겁니다. 그럼 이러한 두려워하는 마음을 이론상으로 또 실무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고정금리로 안 해주면 돼. 무슨 금리 하면 돼요? 변동금리로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변동금리 제도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변동금리 제도는 몇 가지만 이제 특징을 알고 계시면 되는데 변동금리 제도는 동일한 이자를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출자 차입자 간에
이제 이자율이 변동되는 걸 합의한 제도를 말합니다. 합의하다 보니까 이제 특징이 아까 이제 예상치 못한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이자율 변동 위험의 전부를 대출제가 부담하는 구조가 이제 고정금리였잖아. 그럼 본인이 다 부담했던 이 상황을 이자율 변동 위험을 변동금리에서는 뭐냐면은 이자율 변동 위험의 전부 또는 일부를 누구한테? 차입자에게. 그 책에 있으니까 차입자에게 전가시키기 위해서 고안된 제도가 이게 변동금리 제도가 되는 겁니다. 떠넘기는 거야. 근데 전부 또는 일부라 그랬잖아요. 그럼 실무적으로 그럼 변동금리를 하더라도 이자율 변동 위험을 전부 떠넘기는 상품이 있는가? 없더라고요. 일부를 떠넘기는 상품입니다. 왜냐하면은 변동금리 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제 3개월 변동금리, 6개월 변동금리 막 이런 거 있죠. 우리 금융사의 이제 상품 중에 보면은 5년짜리 변동금리 상품도 있습니다. 이렇게 등등. 어쨌든 전부 일부를 전가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 과정 중에서 특징을 암기하시면 돼요. 그럼 전부가 아니라 일부를 떠넘기다 보니까 은행들이 좀 선수잖아. 본인들이 좀 덜 부담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금리 변동 주기가 그 시험에 나오는 겁니다. 금리 변동 주기. 금리 변동 주기에 대해서 얘가 짧을수록 6개월에서 3개월에서 1개월 점점 짧을수록 누가 유리하냐라고 하면은 이땐 대출자가 유리합니다. 대출자가 왜 유리하냐도 질문으로 나왔어요. 즉 짧으면 짧을수록 차입자에게 전가시키기가 용이해지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게 되는 거죠. 근데 길면 길수록 그만큼 누가 유리하겠어요? 이때는 차입자가 유리하다. 선택의 폭이 넓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변동금리로 만약에 돈을 빌렸다. 그러면 본인이 만약에 3%부터 출발했지만은 금리가 막 시장금이 높아지면은 얘가 같이 높아져가지고 차입자들이 점점 부담이 커질 우려가 있어요. 시장금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그런데 그거를 이제 채무불이행 위험이라는 거야. 이 채무불이행 위험을 변동금리 제도하고 고정금리 제도를 만약에 비교했다. 왜냐하면은 채무불이행 위험이라는 것은 못 갚는 위험이었잖아요. 주로 어느 때 발생해요? 금리 상승 시기에 발생하는 거야. 조기 상환위험은 금리 하락 시기에 나타나지만 얘는 금리 상승 시기예요. 금리가 막 시장 상승하면 대출금리가 높아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차입의 전가시키는 과정 중에 차입자의 부담이 점점 커질 우려가 나타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채무불이행 위험은 변동금리가 더 큰 것이 일반적이다라고 하는 거야. 고정금리는 시장이 높아져도 높일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오히려 은행들이 이제 불리한 상황으로 이제 처리하게 되니까. 그래서 이것도 이제 가끔 가다 언급을 하게 됩니다. 근데 금리가 만약에 3%부터 출발했는데 이게 끝도 못 써가지고 70%까지 높아졌다. 그러면 차입자 환장하잖아요. 점점 높아질수록. 그래서 정부가 개입을 해서 딱 한 번 나왔는데 아무리 변동금리를 하더라도 천정 없이 계속 높아지면 문제가 되지 않느냐. 그래서 금리 상승에 이제 그 상한선을 지정하는 게 있어요. 금리 상승의 상한선. 금리 상한선을 지정했을 때 이게 누구를 보호하는 거냐면은 차입자한테 이제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제도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게 이제 하나 나오는데 그럼 변동금리로 대출을 해줬다. 이제 대출금리예요. 이 변동금리야. 그럼 얘는 뭐하고 뭐로 구성되느냐 정도를 아시는 게 중요한데 얘는 기준금리하고 기준금리 플러스 가산금리를 정합니다. 그래서 항상 변동금리는 뭐하고 뭐 합으로 되어 있다? 기준금리 플러스 가산금리로 되어 있다는 걸 알아두셔야 돼요. 기준금리라는 것은 주로 시장 상황을 반영해서 결정합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이제 한국은행에서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가지고 다달이 이제 정책 기준금리를 결정을 해요. 다달이 그래서 기준금리가 전달 대비 뭐 올라갔다, 뭐 내려갔다, 동결시켰다, 막 이렇게 됩니다. 근데 여러 가지 지금 현 상황은 국제적인 분위기가 금리 상승 시기에 많이 도래하게 됐어요. 아마 금리가 좀 올라갈 우려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12월 달에는 언제 발표할지 모르겠지만은 점점 금리 상승 시기 압박을 받아가지고 한국은행에서도 금리가 아마 올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시장 상황이 정책 기준금리가 만약에 변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은행 자체도 기준금리가 있어요. 그 영향받아서 은행 자체의 기준금리가 반응하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제 여기다가 이제 가산금리를 더해. 가산금리는 차입자의 신용도를 반영하는 거야.
차입자의 신용등급. 그래서 지금은 실무적으로 잠깐 한번 그 누구한테 여쭤봤더니 은행이 사금융에서는 금리 상승 시기에 대한 그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지금 판단하는 것 같더라고요. 얼마까지 높아질지 판단이 어렵지만은 이런 상황이 발생하다 보니까 고정금리로 대출해 주기가 지금 상황이 어려워요. 이렇게 되면 본인이 불리해지니까 은행 입장에서 그 사금융은 그래서 대출 신청하면은 고정금리를 안 해주려고 그럽니다. 다 변동금리를 해주는 상황입니다. 그 변동금리를 자꾸 해준다는 것은 은행이 실무적으로도 은행들이 지금 금리 상승에 대해 대비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어디까지 올라갈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시장 상황에 대해서 이제 그 반영의 기준금리고 차입자의 신용도를 반영이 결정되는 게 가산금리예요. 그럼 여기서 사실상 이걸 깊숙하게 시험에 내지는 않을 거예요. 우리 시험에서는 두 가지를 아시는 게 중요해요. 첫 번째가 뭐냐면은 대출금리가 변동금리라 그랬잖아요. 도대체 변동금리는 뭐가 변하는 상품이 변동금리 이거 하나예요. 기준금리가 변하는 걸 변동금리냐, 가산금리가 변하는 게 변동금리냐 라고 여쭤보면은 항상 아셔야 돼. 기준금리가 변하는 거를 변동금 상품이다 라고 알아두셔야 됩니다. 가산금리는 대출 신청한 당시 차입자의 신용등급을 반영해서 그때 딱 한 번 결정합니다. 그 이후에 변하는 것은 기준금리가 변해서 반영하는 거다라고 알아두시고 두 번째는 우리나라에서 기준금리 역할을 하는 게 있어요. 기준 역할을 하는 게 두 가지가 있을 텐데 은행 자체적으로 CD금리라는 게 있고 또는 이제 코픽스라는 게 있어요. 이거 말고 다른 은행 기관들은 뭐 보험회사 같은 거 어떤 보험회사는 기준금리 정할 때 뭐 국고채 5년 단위 국고채 금리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은 중요한 것은 우리는 CD하고 코픽스라는 게 있더라. 근데 이 CD가 무슨 뜻이고 코픽스가 무슨 뜻인지 전혀 아실 필요가 없어. 그냥 얘네들이 CD랑 코픽스가 무슨 역할을 한다고 얘네들은 기준금리 역할을 한다고 알아두셔야 돼. 그래서 만약에 CD 금리가 상승하면은 CD 금리를 기준금리라는 대출금리도 상승한다. 이런 표현으로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겁니다. 요거. 대출금리가 변동이면은 기준 플러스 가산인데 근데 변동이라는 것은 기준이 변한다는 거 하나. 그 기준금리 역할하는 게 CD 금리랑 코픽스 등이 있다. 라는 식으로만 아시면 됩니다. 얘네들은 기준금리지 얘가 가산금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정금리 쪽으로 구조가 두 가지로 나눠지기 때문에 출제는 둘 중에 어느 걸 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셔야 돼. 문제 많이 풀어보셔가지고. 그리고 변동금리는 이런 몇 가지 특징, 뭐 이런 개념보다는 이제 금리 변동주기가 짧을수록 은행이 유리하고 채무불량률은 변동금리 높은 걸로 알려져 있다. 금리 상승의 상한선을 정하는 거 있다. 그 차입자 보호하는 건데 특히 중요한 거 마지막에 요거다. 기준 플러스 가산인데 기준금리가 높아지면 변동이 높아지더라. 근데 그 역할은 게 CD, 코픽스 등이 있다. 끝! 이 정도에서 멈추시면 됩니다. 그래서 금리적인 측면은 아마 단독 샷으로 내기보다는 부동산 금융에 대한 전체적인 문제를 낼 때 또는 대출 상한에 대한 문제를 낼 때 이제 세트로 이렇게 들어가게 돼 있어요. 보기 한 두 개 정도 이렇게. 그러고 나서 이거는 대출 금리인데 이제는 금리가 이만큼 적용받아놓으면은 빌렸으니까 상환해야 돼요. 근데 똑같은 금액을 똑같은 기간 동안에 똑같은 이자를 대출 받았다. 갑하고 을이 똑같은 은행에서 똑같은 금액을. 그렇다 이 사람이 다달이 상환하는 금액이 똑같다는 보장이 없어요. 왜? 상환 방법을 뭘로 정하냐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그 상환 방법에 대한 논리는 이제 25페이지에 보시면은 언급이 되어 있어요. 그 상환 방법에 유명한 게 원리금 균등과 원금 균등 방법이 있네요. 두 가지 위주로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우고 이제 명칭에도 느낌이 좀 오시게 되겠죠. 이렇게. 이거는 뭐 계산 문제 포함해서 너무 많이 나오는 주제라서 기출문제 지문이 상당히 많아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은행에서 상담하면은 은행은 원리금 균등 상환 방법으로 많이 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미리 말씀드리겠지만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방법. 우리가 대출 상환 방법에 대해서 계속 시험 때까지 자주 해드리겠지만은 대출 상환 방법의 1회부터 지금까지 나왔던 모든 기출문제 지문을 다 펼쳐봐요. 펼쳐본 상태에서 이거를 전부 다 해결하는 방법은 앞으로 이제 시험 때까지 대출 상환 방법 그래프를 총 5개를 그려드릴 거야. 5개. 그럼 이 5개 그래프, 아니 5개가 아니라 4개 그래프네. 4개를 그려드릴 거예요. 이 4개 그래프 안에서 100%가 해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구상에 나온 지문을 머릿속에서 그래프로 연상하시면은 해결이 다 됩니다. 먼저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방법은 명칭에서 등장해요. 균등은 똑같이라는 뜻인데 분할은 나눠서 상환하는 방법이야. 뭐를?
원리금을 똑같이 나눠서 상환하는 방법이란 뜻이야. 그럼 원리금이라는 것은 원금 상환분하고 이자 지급분을 똑같이 만드는 거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원리금 상환액이 어떻게 됩니까? 라고 만약에 여쭤보잖아요. 그럼 원리금 상환액은 매 기간마다 얘는 동일합니다. 일정하게 상환하는 거야. 똑같아요. 원리금 상환액이. 그러나 원리금 상환액이 똑같다 그래서 그 중에서 원금이 차지하는 비중과 이자가 차지하는 비중까지 똑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원리금 상환액 중에 원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있어요. 원리금 상환액 중에서 원금 상환액에 차지하는 비중 얘는 점점 증가합니다. 점점 증가하고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이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있어요. 이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점점 감소하게 돼 있어요. 이것이 사실상 전부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어요. 근데 이거를 그림으로 이제 그려서 해석하면은 완벽하게 됩니다. 다만 이 그림을 해석하는 이제 내용을 설명하는 과정 중에 투자론에서 해드려야 될 내용 중에 건너뛴 걸 잠깐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종축에다가 이제 몇 가지를 그리냐면 세 가지를 한번 잡아봐요. 독립변수로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흐름과 원금 상환액에 대한 흐름과 이자에 대한 흐름을 한번 잡아볼게요. 그럼 세 가지를 질문하면 그래프가 세 개가 됩니다. 요거는 대출 기간이 됩니다. 행축은 대출 기간이고, 그리고 이거는 대출 기간 할 때는 이제 만기가 있어요. 대출은 우리 저희들 만기가 있을 거예요. 10년 만기, 뭐 20년 만기. 근데 대출 기간 동안에 똑같은 금액에 나가는 게 있어요. 일정하죠? 이게 뭘까요? 이게 원리금이 됩니다. 원리금 상환액이 돼. 그래서 원리금 상환이 일정하다 보니까 수평선이 되고 원리금 상환 곡선은 그래서 이것이 이제 수평선 되면서 일정하다는 뜻이야. 근데 왜 일정하냐면은 원리금 상환을 구할 때는 항상 내가 처음에 돈을 빌렸어. 대출 원금을 받았잖아요. 여기다 곱하기 저당 상수를 하는 겁니다. 저당 정할 때 이자율하고 대출 기한 정해가지고 저당 상수는 원리금 상환액을 구할 때 적용되는 자본행위 기수다라고 보시면 되니까 원리금 상환율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제 아직 안 했어요, 이렇게. 그리고 원리금 상은 지금 보시다시피 일정하지만은 그 중에서 원금이 있어요. 원금, 이자. 이 곡선이 점점 줄어드는 곡선이 있어. 이거는 이자 지급액을 말한다. 이자는 왜 줄어드냐? 이자는 항상 전년도 말이야. 이자는 항상 전년도 말. 전년도 말이라는 것은 전년도에 갖고 난 나머지죠. 전년도 말 생략하고 대출 잔금에다 적용한다 그랬어요. 지난 시간 용어 정의할 때 대출 잔금에다가 꼭 대출 이자율을 이제 적용하시면 돼요. 이자율. 그래서 이자율 적용하면 돼. 그럼 저당 상수를 통해서 원리금이 나오고 그리고 이제 이자율을 통해서 이자액이 나오잖아요. 이자액은 원리금 상환이 일정한데 이자액은 점점 줄어들어. 그러면은 원리금 상환 이자가 줄어드니까 차이가 있잖아요. 부족한 부분. 부족한 부분 뭘로 채우냐? 원금 상환액으로 채우는 겁니다. 그래서 원금 상환 곡선은 이렇게 점점 이렇게 우상향 형태로 점점 증가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다시피 원리금은 일정한데 원리금 상환액 중에서 원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점점 증가하고 이자가 차지하면 점점 감소하는 거를 그래프상으로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밑에 이제 예제가 실제 문제에 나온 거지만 그거보다는 조금 더 간단한 걸로 보더라도 금액을 좀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대출이자율을, 대출을 얼마 받았냐면은 대출 금액을 만약에 100만 원 받았다라고 가정하시고 그리고 이제 저당 상수가 주어져요. 저당 상수가 12%라고 한번 가정해 보도록 하겠어요. 연간 12%. 그리고 대출 이자율이 주어져요. 대출이 연간 10%다라고 가정해 보도록 하겠어요. 그러면 원리금 균등 방법으로 이제 적용하라라고 한 상태에서 원리금 균등 방법에 의해서 대출 액을 상환액을 계산하라고 물어볼 때는 질문하는 게 확정돼 있어요. 뭐를 이제 질문하면 원금 상환액이 얼마냐라고 물어봐. 특히 2000년도까지 한번 해볼게요. 2000년도 말에 원금 상환액이 얼마냐라고 이렇게 질문하는 겁니다. 아마 이건 거의 다 1차년, 원리금 균등 거의 1차년도만 물어보겠지만은
그럼 우리가 가정할 때 이제 1차 연도 때 얼마 갖고 내용을 따져봐야 되지. 그 원리금 균등 방법을 하잖아요. 그 첫 해의 원리금 상환액이 얼마인지를 파악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럼 첫 해의 원리금을 계산할 때 빌린 돈은 지금 여기다 공식 집어넣으면 돼요. 구조에다가. 얼마 빌렸어요? 100만 원 빌렸으니까 이게 대출원금 100만 원이야. 이걸 똑같이 균등으로 쪼개서 원리금 구하는 겁니다. 그럼 저당 상수가 주어진다. 연간 12%니까 곱하기 0.12. 그럼 얼마가 돼요? 12만 원 되겠지. 그래서 첫 해 원리금 상환액은 12만 원을 갚는다. 근데 원리금 상환액은 12만 원인데 원리금 상환액 중에 원금 상환분이 먼저 이자부터 계산해야 돼. 이자를 계산해야 되잖아. 이자를 계산하는데 이자는 전년도 말 대출 잔액에다 하는 거잖아요. 근데 첫 해는 갚은 돈이 있어 없어요? 갚은 돈이 없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전년도 말 대출 잔금은 대출원금하고 같아. 그대로 100만 원이 됩니다. 100만 원에다가 이자율이 몇 %야? 10%야. 그럼 0.1을 하시면 돼. 그럼 100만 원 10%는 얼마야? 10만 원이야. 그럼 원리금 상환액은 12만 원인데 첫 해 이자는 10만 원이 나가는 겁니다. 그럼 원금 상환액은 얼마겠어요? 두 가지 합한 게 12만 원, 원리금 상환액이니까 원리금은 12만 원인데 그 원리금 중에 이자액이 10만 원이니까 나머지 원금 상환액은 원리금에서 이자 뺀 거죠. 2만 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첫 해의 원금 상환분이 얼마냐 물어보면 2만 원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근데 혹시나 해서 2차년도까지 연습한다. 그럼 2차년도에 원리금 상환액이 얼마입니까? 그러면 원리금 균등이니까 그냥 얘도 12만 원으로 이렇게 하시면 돼요. 12만 원. 그렇죠? 그런데 이자가 얼마냐고 계산해야 돼. 근데 두 번째 연도에 이자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잔액을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전년도 말인데 이미 전년도 말에 원금을 10만 원, 2만 원 갚았지. 2만 원 갚았으니까 이제 잔액이 얼마 남았어요? 100만 원에서 2만 원 뺀 98만 원이 남았죠. 거기에 10%야. 그럼 98만 원에 10%니까 이자가 9만 8천 원이 됩니다. 그럼 첫 해보다 이자가 줄어들었어요? 늘어났어? 줄어들었잖아. 그럼 이자가 줄어드는 것만큼 뭘로 채우는 방식이다? 원금 상환액으로 채우는 방식이에요. 그럼 첫 해보다 두 번째 이자가 2천 원이 줄어들었으니까 2천 원 채워야 되겠죠. 두 번째의 이자 원금 상환액은 22,000원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 특징을 보시다시피 2차년도만 해도 두드러진 특징이 나와요. 지금 원리금 상환은 계속 똑같잖아. 일정하죠? 그리고 이자는 점점 줄고 있잖아요. 줄어들죠? 그리고 원금 상환액은 이자가 줄어드는 걸 채우는 방식이니까 원금 상환액은 점점점 많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원리금 균등 방식으로 만약에 단독 문제를 냈다. 그럼 원금 상환액은 물어볼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러니까. 저당 상수를 통해서 원리금 구하게 해주고 이자를 통해서 이자액을 구하게 해주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원금 상환분에 대해서 이제 계산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거는 연습을 이제 금액을 달리해가지고 계속해서 문제 연습을 하시다 보면은 그냥 친근해져요. 뭐 어렵지는 않아요. 이렇게. 이것이 이제 원리금 균등 방식이고 또 하나 이거랑 비교해서 자주 나오는 것이 이제 원금 균등 분할 상환 방법이 있고요. 이게 28회 때 나왔더라고요. 밑에 예제랑 거의 똑같이 나왔는데 원금 균등 분할 상환 방법이 딱 됩니다. 원금 균등 분할 상환 방법. 그럼 원금을 얘는 어떻게 명칭에 나오죠? 똑같이 나누어서 상환하는 방법이다라는 겁니다. 그럼 원금 균등 방식에 대해서 원리금 상환액이 어떻게 됩니까? 라고 질문을 하잖아요. 그럼 원리금 상환액은 얘는 점점 줄어들어요. 왜 줄어드는가 봤더니 원금 균등 방식은 원금이 일정하잖아. 그래서 기간 말까지 얘는 원금 상환액이 똑같아요. 원금 상환액은 일정합니다. 근데 이자 지급액 있죠? 이자 지급액은 어차피 얘는 계속 감소해요. 그러면은 원금 균등은 원금 상환액은 일정하지만은 이자가 점점 줄기 때문에 일정한 원금에다가 줄어든 이자를 서로 더해. 그럼 원리금 상환액은 줄어들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 구조를 근데 이거를 말로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프로 그냥 한 방에 해결하는 겁니다. 네 가지 그래프만 알면은 100% 해결되는 문제가 이 파트라 그랬는데 두 번째 그래프가 이거예요. 저기 첫 번째고 똑같아. 요것만 따지니까 원리금 물어보고 원금 물어보고 종축의 이자를 물어보면은
동일한 내용으로 이거 대출 기간이고요. 그리고 이제 만기가 이렇게 주어지겠죠. 조금 압축해 볼까? 만기가 주어졌어요. 그러면 이게 수평선을 매 일정하게 나가는 게 있어요. 일정하게 나가는 게 뭐겠어요? 그러니까 원금 상환액이 일정하게 나가는 거야. 그 원금 상환 일정하게 나갔으니까 얘를 어떻게 계산하냐? 처음에 꾼 돈 있잖아요. 최초에 대출 받은 돈을 그냥 대출 기간으로 나눠서 계산하는 겁니다. 대출 받은 기간으로 나눠서 계산해서 나온 게 원금이야. 그러니까 이제 똑같이 나가면 100만 원을 빌렸으면 기간이 10년이다. 그러면 10년 동안에 이제 10으로 나누니까 매년 이제 100만 원, 10만 원, 10만 원, 10만 원 똑같이 갚는 거야. 근데 원금 상환 일정하지만은 이자는 점점 줄어요. 왜 그런지 아시겠지? 이자는 어떻게 계산하기 때문에 전년도 말 대출 잔금에다 하기 때문에 그래요. 대출 잔금만 쓸게요. 전년도 말 대출 잔금에다가 뭘 곱해? 이자율을 곱해서 계산하기 때문에 이자율은 동일하다 하더라도 고정됐다 하더라도 잔액이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얘가 주니까 결국 이자액도 줄어들어요. 그럼 결국 원리금은 두 가지를 합한 금액이잖아. 일정 원금과 점점 줄어드는 이자를 합한 거니까 합친 원리금은 얘도 점점 줄어들 수밖에 이렇게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 원리금 상환액은 감소하고 원금 상환분은 일정하고 이자는 줄어든다는 것을 시각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것도 계산 문제가 여기는 원리금 균등보다는 원금 균등이 계산 문제의 가능성이 더 높아요. 왜냐 이거는 문제에 물어볼 수 있는 게 1차 아니면 2차, 최대가 2차까지인데 얘는 기간의 문제에 따라 기간의 제한이 없게 물어볼 수가 있어요. 거기 보면 이제 자료가 있잖아요. 어떤 인간이 주택을 구매하기 위해서 자료 책에 있는 프린트에 있는 자료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은행에서 1억 원을 고정금리로 연 5% 20년간 매년 상환 조건으로 대출을 받았다. 조건이 나오잖아요. 1억 원 빌리고자 하는데 금리는 연 5%고 기간이 20년이야. 근데 방법이 원금 균등이라는 방법이 포인트가 되죠. 근데 언제 물어보다 9차년도 말에 원리금 상환 얼마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럼 이제 딱 계산해 보면은 이제 우선은 얘도 첫 해 걸 한번 물어볼까요? 첫 해 계산하기 이제 원리금 상환액이 얼마까? 아니, 얘는 원금부터 구하죠. 원금 상환분이 얼마지? 라고 이제 이거는 판단할 수가 있으셔야 돼. 그럼 첫 해에 원금 상환 구하려면 원금 균등이잖아. 빌린 돈에다가 나눈 기간이잖아요. 얼마 빌렸다 그랬어요? 1억 원 빌렸다 그랬어. 몇 년이라 그랬어? 거기에 이제 몇 년이라 그랬어요? 20년이라 그랬잖아. 그러면은 1억 원은 20년 동안에 쪼개서 매년 갚는 겁니다. 그럼 1억 원을 20으로 나눠야 돼. 그럼 계산기 있어야 돼요. 그럼 계산기 1억 누르고 나누기 27잖아요. 그 신기하게 500만 원이 떠 있어요. 그럼 첫 해 원금 상환액은 500만 원이야. 그럼 이자도 계산해야 되지. 이자액은 전년도 말 대출 잔액에다 해야 되잖아. 근데 첫 해에는 갚은 돈이 없을 거 아니야. 그대로 첫 해에는 잔액이자 원금이 되죠. 그럼 1억 원에다가 이자를 몇 %야? 5%야. 그럼 1억 곱하기 5% 하면 얼마겠어? 이것도 500만 원이네. 그럼 첫 해에 원리금 상환액이 얼마냐라고 물어보는 거죠. 만약에 그럼 첫 해 원리금 상환액은 원금 상환 플러스 이자액이 이제 원리금 상환액이니까 첫 해 원금 상환액은 500이고 이자는 500이잖아. 그러면 첫 해는 얼마 갚는 거냐면 1000만 원 갚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질문은 언제 걸 물어봤다? 9차년도 걸 물어봤잖아. 9차년도에 원리금 상환액이 얼마지? 요거를 여쭤본 문제입니다. 이게 올해 문제는 거의 똑같아요. 그런데 그러면 빌린 돈이 얼마 그러면 원금 상환분을 구해야 되는데 원금 균등 방식은 원금 상환액이 일정하다 그랬잖아요. 똑같아. 그러면 첫 해든 몇 해든 20년 동안에 계속 500 갚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는 500만 원이야. 이렇게. 포인트는 이제 이자를 구해야 돼. 이자. 근데 이자를 구해야 되는데 지금 9차년도 걸 계산해야 돼. 근데 이자는 전년도 말에도 하는 거예요. 그럼 계속 500만 원씩 갖고 있잖아. 그러면 9차년도 물어봤으니까 전년도 말에 대출 잔액이기 때문에 전년도 9차년도의 전년도가 언제야? 8차년도까지. 8차년도까지 갖고 난 나머지에다가 9차년도 이자를 계산해야 돼요. 그러면 500씩 몇 번 갚았어? 전년도 8차년도까지. 8번 갚았죠? 그러면 500 곱하기 8하면 얼마 갚은 거야? 4천만 원 갚은 거예요. 그치? 그럼 얼마 남았어? 4천만 원 갚았으니까 남은 게 6천만 원 남았을 거 아니야. 그러면은 9차년도에 잔액을 계산하면은 6천만 원에다가 그대로 이자를 5%를 적용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럼 6천만 원 곱하기 5%도 계산기를 두들기셔야 돼. 그럼 신기하게 300만 원이 딱 떠요. 300만 원. 300만 원이 딱 떴어. 이거 5천만 원 나왔네. 500만 원.
그럼 이제 300만 원이 이제 나왔어요. 그러면은 첫 해는 500, 원금 500, 이자 500에서 1000만 원이는데 9차년도 보니까 원금은 그대로 500이고 이자가 300을 줄어들었잖아. 합하면 얼마가 나와? 800만 원에 딱 되는 거지. 800. 그 정답은 800만 원을 하셔야 돼. 그래서 얘가 이제 나와 있지. 풀이 과정을 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특징을 한번 보면은 아까 말로 나오는 특징. 원금 균등 분할 상환 방법이다 보니까 지금 보시다시피 원금 상환은 계속 똑같이 상환하는 거야. 일정하게. 근데 이자는 계속 줄고 있다는 것은 공통적이죠. 왜? 잔액이 주니까 이자가 주는 거야. 그리고 이제 그 합친 원리금도 같이 주는 걸 확인하게 되죠. 원금 상환의 일정, 원금 균등, 이자 점점 줄고 합친 원리금도 같이 줄어들더라. 그래서 이 두 가지 가지고 결과적으로 비교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원리금 균등 방법하고 원금 균등 방법이 이런 시스템으로 구축이 되어 있다는 걸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머지 두 가지 내용은 이제 대출 상환 방법끼리 두 가지 이제 그래프는 총 네 가지 그래프 100% 해결한다 그랬죠. 나머지 두 가지 그래프에 대한 논리는 이제 이런 대출 상환 방법끼리 비교하는 질문들이 나와요. 밑에 체증식까지 포함해서 하게 될 텐데 체증식은 지금은 급한 것이 아니고 중요한 것은 이 두 가지 원금 균등 방법과 원리금 균등 방법이 이런 의미고 이런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는 거를 그림으로 이렇게 해석하면 참 되겠구나. 그리고 문제 한번 내봐 이렇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밑에 체증식은 지금 보지 마셔도 안 보셔도 충분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형태든지 지금 대금리적인 고정금리, 변동금리하고 원리금융도 원금융도 요거와 관계된 상환 방법하고 그리고 이제 대출을 얼마 받을 수 있는지 정책적인 변화가 일어나서 적용되는 신DTI라고 표현했는데 언론에서는 그 내용을 가지고 대출을 얼마 받을 수 있는지를 계산하는 문제 합쳐서 이제 두 개의 문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아주 중요한 기초고요. 꼭 맞춰야 되는 분야이기 때문에 논리적인 부분이죠. 잘 해석해 주셔가지고 시험에 이제 내년도에 이게 또 나왔을 때 꼭 맞춰 주셨으면 좋겠고 그 과정 중에 최대한 관련되는 문제라든지 이런 거를 자료를 이제 첨부해서 보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기초 강좌는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어요. 그 12강 동안에 전체를 할 수 없지만은 그 파트마다 지금 금융론까지만 해봤어요. 파트마다 특히 아주 중요한 개념 위주로 잘 정리해봤고 기본소를 진행하면서 전체적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초 강의가 지나면 이제 기본 강의로서 이제 1월달 오프라인하고는 1월달에 진행이 되는 거를 이제 하게 될 텐데 1월에 진행되는 기본 강의는 이제 책의 부분은 이제 감정평가 제외하고 초반부부터 한번 이것도 용어 종이로 기초 강의 했던 걸 다시 이제 똑같이 반복하고 내용을 조금씩 첨가하면서 1월 과정을 이제 아주 중요한 과정이니까 그 내용을 쭉 진행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기초 부동산학개론의 기초를 하면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이런 내용 구성됐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들한테 큰 합격하는데 큰 조력자로 이제 계속 해드릴 테니까 잘 수업을 들어주시고 그리고 꼭 합격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기초 강의를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간략하게만 했던 내용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다음 기본 강의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기본소를 가지고 할 겁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